안녕하세요. 정치 신세계와 정치 신세대의 세 번째 콜라보 안철수에 대해서 논하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추석이라 많이들 피곤하실 텐데 뭐가 피곤해? 피곤하게 우리가 피곤하지. 노시느라 피곤하시고 저희는 녹음하느라 굉장히 피곤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안철수의 대통령 행보 거의 대통령이죠.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만만치 않은 전략이 숨겨져 있다라는 점 주의 환기를 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좀 논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완전히 빅밴드가 모였습니다. 13인조 브라스 밴드. 네. 알아서 각자들 소개하십시오. 자, 우리 그러면은 가피 오른쪽 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예, 저는 정치 신세계 권순욱입니다. 예, 뉴비스의 고일석입니다. 네, 정치 신세대의 전승민입니다. 청년 정치인이고요. 정치 신세대의 정국진입니다. 네, 정치 신세대의 구윤아입니다. 정치 신세대 오재우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모였어. 그것도 추석 연휴 휴일날. 저만 팀이 다릅니다. 네. 자, 안철수? 요즘 대통령 놀이 열심히 하시던데. 예, 그래서 안철수 얘기 하기 참 싫어하는데, 안철수가 그 당대표 된 뒤에, 얼마나 한 2달 됐나요? 그렇죠. 딱 누구나 느끼겠지만, 딱 특징이,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윤가피님 말씀하신 대로, 대선 후보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거죠. 당대표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 찍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 다음에, ABM이라고, anything but 문재인. 네. 문재인 하는 거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문재인 따라 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림은 문재인 그림을 그대로 만들려고 예. 하고 있어요. 메시지는 다른데. 그래서 안철수, 지금 우리 궁금한 게 그거잖아. 안철수는 도대체 왜 저러나. 그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우스갯소리로 문재인병 걸렸다고 네. 하죠. 예. 그래서 제 패친이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철수질이라는 말이 있는데, 안철수질. 예. 누군가 헐뜯고 아니면 그 사람 따라하기. 좀 애잔한 것 같아요.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나름 유력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 이게 극중주의란 말은 잘 안 합니다, 요새. 극중주의 대신에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어요. 이 중에서 대선 후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 이게 매체 노출 빈도가 무지하게 높아요. 하여간 종이 사진 찍고 다니고 하면 내주니까. 정치 셀럽이에요, 정치 셀럽. 네. 그래서, 지지도로 볼 때나, 지지도야 5% 이렇게 되지 않나요? 거의 미미하고, 의석수로 봐도 3당에 불과한데, 3당 대표 중에서 최근 한 달간 뉴스를 검색해보면, 안철수가 11,000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그 안철수가 폭탄주를 이제 그렇죠. 마실 수 있다. 이런 사소한 기사까지도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그럼 한 몇 건쯤 나올까요? 몇 건쯤 나와야 할까요? 안철수가 11,000건이면? 안철수가 많이면은 우리 의석수가 몇 배입니까? 네. 의석수 세 배, 대비해서 세 배. 최소 3배 나와야죠. 2만 건은 나와야지, 최소. 예, 9,000건 나옵니다. 홍준표는 몇 건 나올 거예요? 홍준표는 조용하니까 별로 안 나오지 않을까요? 홍준표 나름 열심히 해서 9,000건 나옵니다. 우리가 홍준표랑 똑같다는 거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완전 이건 추미애 홀대예요. 민주당 홀대입니다. 완벽하게. 이건 언론의 문제죠. 그러니까 쓸 거 막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홍준표나 추미애는 대선 주자로서 행보를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 방문해서 막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킨다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문재인 코스프레는 어떻게 하냐면 문재인 따라하기지만 대통령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창 방문해서 거수경례를 한다든가 이 새끼 죄송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회동 앞두고서 의제 조율을 하자 그러고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왜 청와대에서 굳이 만나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청와대가 왜 주관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외빈 맞을 때 국기 이렇게 크로스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거 보고 진짜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CNN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를 청와대 응빈관을 배경으로 했죠. 근데 이번에 종편 인터뷰를 하면서 국회의원 어디 봤어요. 비슷한 사랑제. 그죠? 네.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일단 병적이에요. 병적인 문재인 코스프레지만 어쨌든 문재인 코스프레 하면서 대통령 코스프레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주는 효과는 이 사람이 어쨌든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이론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제품이 제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물건이라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면 내 물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는 게 아니라 돈 주고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안철수가 대통령 짓하는 모습이 자꾸 보이면 대통령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그 대선 후보 고려군에 예. 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기엔 뭐 안철수가 좀 정신이 좀 나갔나? 저 질투 때문에 저러나? 저 대선의 패배에 한을 못 풀어서 그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분히 그것을 네. 노린 전략적인 대선 후보 고려군의 제1 위치를 선점한다. 여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려를 뭐 지금 심각하게 할 건 없지만 네. 알고는 있어야죠. 예, 다행히 그 하는 짓이요 말도 다 그렇게 이런 아니 그냥 웃겨요 지금. 예, 전략적인 고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웃기고 더군다나 희한하게 사진마다 어색해요. 네. 소통도 안 돼요 소통도. 근데 이유는 사실은 시나리오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본인이 자세가 안 나와서 그런데 첫 번째로 머리가 너무 커요. 두 번째로 팔이 짧습니다. 예. 세 번째로 다리가 짧습니다. 네. 이 세 가지 결함 때문에 뭘 하더라도 각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 걷는 모습 있잖아요. 네. 그 계단에서 내려오는 거. 예, 그 소세지 문어 같은 아, 자세로. 네, 예, 그 유명한 네. 사진이죠. 근데 지금 뭐 그 사람이 지금은 서툴지만 저걸 5년 동안 한다고 했을 때 좀 조금씩 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우려는 냉정하게 보면 우려는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네네. 근데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들이 바라는 각인 효과를 다른 쪽으로 우리가 각인시켜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이 이런 프레임인데요. 저쪽이 원하는 프레임은 무의식 중에 저 사람이 대통령 직급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어필을 하면은 그거보다 아직 물망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저쪽 프레임에 말리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안철수가 고일석 기자님이 말한 그런 전략을 갖고 저런 거 한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저는 근데 이 추세를 보면 네. 확연한 추세라고 볼 수 저는 있어요. 사실 아주 확실하게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저 쓸데없이 피곤한 일을 뭐하러 하겠어요. 근데 대선이 아직 저 멀리 2020년 한참 남았는데 그게 바로 안철수. 저게 무슨 소용이야. 그게 바로 안철수의 모범생적인 성향인데요. 예,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참모가 준 전략이 있잖아요. 참모라든가 어디서 뭐 컨설팅을 받았겠죠. 컨설팅을 받은 거를 욕을 먹더라도 묵묵하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는 보이지만 나름대로 전략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또 하나가 이 사람이 그전에는 어쨌는지 내가 관찰을 잘 못했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시키는 대로 다 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시키는 대로 다 한다는 게 대선 주자의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돌이켜보면 웃기잖아요. 그 양반이 그런 것을 하려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별명이 뭐냐면 뭐래도 30년이잖아요. 네. 예. 그냥 쓱 했는데 30년 한 것 같은 자세가 나오잖아요. 역시 팔다리, 머리 크기. 예.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외모가 중요한 거죠. 네. 네. 진정성이 나는 표정 같은 것들까지 최고의 이제 하드웨어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아니,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그 뭐, 당대표 시절이라든지 후보 시절에 안철수처럼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네. 뭐 진정성 차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진정성의 차이를 떠나서 지금 안철수가 지금 하는 그 행태는 그렇지. 아니지. 제 말씀은 그 시기는 웃기는데 네. 어떤 필요할 때 누가 이렇게 하세요 그럼 그대로 한다는 것. 네. 근데 웃으세요, 나는 없고. 안철수가 지금 누가 시켜서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이 기획자는 안철수 본인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니, 저 국민의당이 지금 저거를 안철수한테, 지금 막 계속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는데 국민의당 차원에서 대통령 코스프레를 시켰을 것 같진 않아요. 아니, 당 차원이 아니라 안철수- 사설팀이 있다는 거죠. 네. 사설팀이. 비선으로 조직된 사설팀이 정치 컨설팅에 의뢰를 받아서 그런 하는 행동이면 틀림없다. 그러니까 다른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시킨 거는 시킨 걸 이렇게 모범적으로 한 거는 정말 당 차원에서
뭔가 지금 당대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회의 결과를 통해서 일정을 짜고 움직이고 그거는 추미애 대표가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근데 안철수는 당 차원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거친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그냥 대통령을 진짜 하고 싶은데 그래서 대통령 코스프레를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국민의당이 기획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철수 본인의 기획이야. 안철수 팀. 사설팀이라는. 저도 약간 공 기자님 분석에 동의하는 게 이전에 뭐 안철수가 정계 은퇴를 하겠냐 안 하겠냐 막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올 때 어느 측근 인터뷰한 게 최소 2020년까지는 정계 은퇴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대통령 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 3번이라도 나온다. 약간 그러니까 굉장히 대통령의 병적으로 빠져 있는 것처럼 막 묘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 기자님처럼 약간 그 본인의 강한 대통령에 대한 의지가 엄청 돋보이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정치적인 기획이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야권의 운동가 혹은 야권의 후보라면은 전략적 옵션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투사 이미지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협치를 잘하는 모델로서의 리더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전략은 매우 독특합니다. 네. 사실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와, 그 제3야당 아닙니까? 제2야당인가? 제2야당의 당대표가 대통령의 일정을 흉내내고 다닌다는 거는 듣도 못한 신출귀몰한 전략에 속하긴 합니다. 약간 그 크리티브해요.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아이덴티티를 훔치는 겁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대선 기간 때 이런 좀 분석들이 있었잖아요. 안철수는 리플리 증후군이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그런 증후군을 뜻하는 건데 여기저기 거짓말을 많이 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미켈란젤로 바이러스 자기가 백신을 만들었다. 이게 사실은 예, 군 입대 이후에 그 바이러스가 창궐을 한 거였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고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대선 이후에 저는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감이다 아니면 대통령이다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신병리학적 문제로 보신다는 말씀이죠. 네네. 근데 혹시 건국이래로 그런 정치인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이거 완전히 너무 신선하잖아요. 네. 네. 그 대통령병 환자라는 말을 들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두 분이 YS와 계신데 DJ입니다. 그분은 그 당시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을 했어요. 네. 대통령을 일찌감치 목표로 공언하고 출마도 하고 했었지만 그렇다고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상당히 신선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지금 병이냐 전략이냐 이 두 가지 얘기가 나뉘는 둘 다일 수도 있고요. 네. 둘 다가 맞겠네. 병적인 전략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러면서도 딱 놀려먹기 좋은 사진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것도 또 한편으로 또 감사한 일이고요. 네. 그래서 가차없이 바보로 만들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바보잖아. 바보를 만들 필요도 없어. 바보야. 아니, 전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가만히 계셨으면은 이렇게 막 사진이 떠돌아다니지 않았을 텐데 이제 막 병적인 의심까지 받으면서 아주 자기 무덤을 좀 자기가 파신 것 같아요. 아, 지금 그쪽에서는 이 정치 금원을 믿고 있는데요. 오명도 악명도 나의 자산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신 같은 사진이 돌아다녀도 본인은 그 보고 받을 때, 오늘 기사가 몇천 개가 나왔습니다. 요 숫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안철수를 보면은 되게 동네 눈치 없는 바보형 같잖아요. 자기가 놀림 받는 건데 그냥 주목받으니까 좋아가지고. 나 무서워 방송 고소가 아니야, 안철수 이렇게 까줘야 돼. 아재들이 다 막아줄게요. 우리 좌표 찍히는 것도 괜찮아 한번. 우리 변호사들 있어요. 네. 그래서 안철수가 좀 빅데이터를 중시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있죠. 네, 네네, 맞습니다. 오명도 악명도 결국은 그 빅데이터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언급량만 보는 거예요. 부정적 언급과 네, 긍정적 맞습니다. 언급이 있는데 언급량만 보는 거예요. 왜? 언급량만 봐야 보고하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보고 받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정량 분석만 하는 거야. 정성적 분석을 안 하는 거지. 그리고 또 그냥 관종이네요. 그쵸. 한편으로는 그냥 자기가 중심이 되면 좋은 거예요. 예.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즐거운 거야. 내가 보기엔 힐링 캠프 다시 찍고 있는 거야. 안철수 힐링 캠프. 대선 패배의 충격을 딛고 저렇게 그냥 대통령 코스프레를 그래서 전방부대 가서 사열도 받고 그 보고도 받고 대통령 흉내면서 상춘재 비슷한 한옥 앞에서 인터뷰도 하고 이거 하면서 그냥 자기 그 만족 그 상실감을 지금 위로받고 있는 힐링 캠프를
셀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 안철수에게 영광의 순간이 있었잖아요. 2011년, 12년 당시에 이제 박근혜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야권의 자산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다 주목하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주목받았던 시절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가까이는 대선 과정에서도 지지율이 갑자기 이제 급상승하면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다시 그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때까지 내가 이런 비난이라던가 어떤 모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묵묵히 견뎌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묵묵히 견디시기 바랍니다. 동네 바보형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려사항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대한 고려군에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어느 날, 또는 그 안철수를 능가하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등장하지 않을 때 저 사람이 이걸 먹으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들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를 안심시키는 면이 훨씬 더 똑똑하고 능력 있고 사악하고 강력한 후보가 등장하는 것을 안철수가 막고 있다. 계속해서 저 바보 대통령 코스프레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지 않게 우리가 끊임없이 조롱하고 희화해 나가는 것,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대통령 코스프레라는 프레임으로 가차없이 매일매일 우리가 즐기면서 우리 여러 술자리의 안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대선 기간 때도 그 안철수 그 성대모사를 해가지고 좀 우스꽝스럽게 해주세요. 네. 아닙니다 이러면서 괴롭히지 마십시오 한번 해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아닙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제가 간철수입니까? 아닙니까? 미래의 대통령 누굽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봐도 즐겁다 진짜.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그 동네 바보 아까 대통령 코스프레 보다 동네 바보형이 훨씬 더 이런 고정적인 프레임을 오래 갈 수 있는 고정된 프레임을 고정화시켜야 되는데, 제 걱정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안철수가 컨설팅 팀이 붙어서 했던 것 중에는 거의 최초로 유효한 전략을 피고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 이것만 계속하면은 그냥 동네 바보형으로 끝나고 말 텐데, 지금 보이고 있는 어떤 이 유효적인 전략의 유효성을 보면 또 다른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냥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근데 동네 바보형을 너무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지금 공감이 안 돼. 또 다른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동네 바보형일 거라는 거야. 나는 그냥 안철수는 이제 뭘 해도 그냥 국민들이 혀 끌끌 찰 것 같아. 저 천둥벌거숭이 저거 정치 대통령병 환자 되더니 저거 돌았구나. 좀 미쳤네. 뭐 이런 반응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난 지금 궁금한 게 조금 전에 뭔가 유효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유효하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그러니까 주자로서의 이미지,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가 각인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주공산인 상태에서. 그럼 어떤 계기로 뭔가 하여튼 이쪽에서 준비가 안 될 상태에서 우뚝 솟은 존재로서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집권 후반기에는 성립되는 논리인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저거는요 바보놀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각인될 수가 없어요. 대통령 선거가 너무 멀리 남아 있어. 그게 유일한 대책이에요. 그게 타이밍이 매우 안 좋다는 게 너무 멀리 남아 있다고. 저게 예를 들어서 저 행태가 2020년 정도부터 시작한다면 그나마 조금 봐줄 수 있을 거야. 지금 2017년이야. 그런데 저는 좀 약간 반대 의견인데요. 뭐 토론의 재미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안철수는 그렇게 우습게 볼 상대만은 아닙니다. 사실 2012년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안풍을 불러오기도 했고, 또 우리 당에 갑자기 침투해가지고 당을 개판으로 만들기도 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괴롭혔던 그 국민의당 창당 사건 혁신전당대회 주장하면서 그랬었죠.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갑자기 우리 턱밑까지 올라와서 우리에게 공포를 줬던 대상이긴 합니다. 근데 이 악당은 말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스릴과 위기감을 주는 악당이 또 제격입니다. 완전히 바보라면 놀리는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철수를 이렇게 마냥 폄훼하기에는 그래도 나름 저력 있는 정치인이다. 저는 이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근데 지금까지 폄훼 제일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폄훼를 하는 거죠. 위협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막 우리가 뭐 여러분들께는 옛날의 일이지만 수능 공부를 하다 보면 시인의 의도를 찾아라. 뭐 화자의 의도는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답을 보면 사실 그게 시인의 의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진짜 아까 권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철수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건데 저희끼리 지금 모여가지고 되게 진지하게 막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좀 진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요. 위협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저기 토론의 재미를 위해서 좀 위협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단 다음 정권도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피말리고 이런 건 조금이라도 그렇게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윤카피님이 말씀하신 다른 후보들의 갑툭튀를 억제하는 정도만 딱 유지를 하고 우리 후보 괜히 조금이라도 살떨리게 하는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걱정이 너무 멀리 있는 일을 참 걱정 팔자시네. 이런 말씀을 드려. 중단해야지. 아니 근데 저는 녹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두 기자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약간 혼란스럽긴 한데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늘 국민은 약간 그 무능함보다 불안함을 더 갖지 않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그 안정감을 더 갖고 싶어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이미지가 사실은 저는 나중에 는 위협적이게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대통령을 준비하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우리 당의 후보들이 그런 코스프레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요. 예. 그런데 어차피 지방선거랑 총선 폭망하면은 뭐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멀리 남았다는 게 당장 코앞에 내년 지방선거 있지. 그 뒤에 총선 있지. 그때까지 국민의당이 살아남는 게 지금 과제인 거야. 그게 당이 망하면 안철수 혼자 무소속 출마할 거야? 아닙니다. 국민의당은 망해도 안철수는 죽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안철수는 출마할 거야. 아마 안철수는 내 생각에는 좀비처럼 2027년까지 아마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 그러니까 이것이 단기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캠페인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어떤 선거든 대선 주자의 존재, 차기 주자의 존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당은 안 그렇지만 우리 당은 이제 당 전체가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지만 또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또 안철수 입장에서도 그러한 자기의 존재를 이끌어 올려서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지자체 선거에서 선거를 얻으려는 그런 전략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유효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존재감을 계속 부각시킨다는 것은. 네, 뭐 위기의식은 위기의식대로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역시 솔루션은 또 한 가지입니다. 잘 놀리는 거. 창의적으로 놀리고 강하게 놀리고 반복해서 놀리는 것. 그거 외에는 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 저러고 다니는 거. 해낼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예 놀리지도 말고 무관심을 가지는 그러니까 관심을 아예 안 주는 건 어떤가요? 아, 그거는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안철수는 그냥 콧구멍 한번 후비는 것만으로 엄청난 보도량을 자랑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대응을 안 한다면은 결국 우리가 밀리게 되는 거죠. 여론의 이 심판대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보다 더 강한 빈도로 역시 콧구멍 파다가 뭐 코피가 났느냐 하면서 약 올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저도 묵살하자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묵살하면 역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 슬라이트니까 아주 미세하게라도. 그리고 또 이제 한 번씩 밟아줘야 되는 게 저는 지난 대선 기간 때 안철수 효과를 조금 느꼈었거든요. 물론 이제 안철수는 3위에 그쳤지만 모든 언론들이 흔히 얘기해서 안철수 우쭈쭈했지만 3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이런 토론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고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저는 그거를 실제로 체감을 했어요. 대선 기간 때 제 사촌 동생하고 이제 정치를 잘 모르는 친구예요. 그리고 또 편견도 갖고 있고요. 민주당과 문재인은 좀 안보에 무능하다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 친구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를 찍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정할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는 게 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치에 관심을 있다라는 거를 전제하고 얘기하기가 쉬워요. 근데 제 사촌 동생처럼 되게 사소한 이유, 광고 천재 이재석이 지지를 했다는 이유로 사실은 지지한 것도 아니었죠. 그 이유로 안철수를 찍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설득을 해서 1번을 찍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걸 겪고 나니까 그래도 한 번씩은 밟아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그 사촌 동생의 의도가 뭐인 거예요? 도대체 왜 안철수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가 얘기를 없는 하는 거예요? 게 우리는 이게 이미지라는 걸 알잖아요. 동네 바보형이다 이러는 거를 이제 간파를 하지만은 일반 사람들 눈에는 이게 정말 안정된 모습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이렇게 효과가 있을 수 그게 있다는 거죠. 안철수한테 있었어요? 되게 나는 충격적이다. 없는데 왜 나한테 그래? 내가 안 그랬다고. 그럼 제가 한번 내재적 접근을 해드릴까요?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 중에 이제 심리는 그 호남 지역주의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거의 주 세력이고요. 멀쩡한 우리 지인들이 갑자기 안철수 지지한다고 안철수 투표한다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대세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높은 정치적 식견을 과시하고 싶은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안철수를 발견하기엔 너무 빡세니까 적당한 핑계를 붙이는 거죠. 나는 너희들처럼 평범하게 뭐 지지율 80%씩 되는 사람 안 찍는다. 이런 걸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뭔가 진보병의 또 다른 형태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문재인 안 뽑고 다른 사람 뽑겠다 그러면 진짜 간지가 나려면 좀 약간 진보 계층의 후보를 골라야 되는데 뭐가 진보 계층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아무나 고르는 게 안철수다. 얻어 걸린 거죠. 얻어 걸렸다. 근데 제 친구들 중에도 은근히 그런 친구들 많더라고요. 특히 공대 다니는 친구들한테 너네 그냥 누구 뽑을 거야? 이렇게 장난식으로 물어보면은 안철수라고 되게 당당히 말을 해요. 그리고 저는 어이가 없었던 게 그 기자로 일하는 친구는 사실 기자들 중에서도 정할못 많잖아요. 그 안철수 찍겠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소위 얘기해서 기자 생활을 헛했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속으로만 했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안철수의 주 지지 계층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정할못. 정혐. 정혐. 그리고 이공계가 또 은근히 안철수를 네, 또 맞습니다. 지지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그 유승민이 안 나왔으면 아마 안철수 지지율이 저는 더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안철수 유승민 고민하다가 어차피 문재인이 될 거니까 나는 그냥 소신껏 유승민 찍겠다 이런 사람들 꽤 봤거든요. 제 친구들. 20대 중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데이터에도 잡히잖아요. 지금 계속 여론조사나 지난 유승민 지난 대선 때 출구조사 때도.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고관여 중에 약간 왜곡된 그런 왜곡된 좀 정치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그러니까 고관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승민이나 바른정당도 안철수 국민이랑 똑같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희도 정치신세 때 맨날 유승민 까봤자 아무것도 없다. 계속 이 얘기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조금 정치 고관여층이 늘어나는데 좀 그런 식으로 약간 왜곡된 정치의식을 가지는 사람들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승민, 안철수 둘 그 동네 바보형 연합 세력을 하나 만들면 되겠다. 또, 저는 근데 유승민, 안철수에 관심이 엄청 있는 친구들이 늘어났다 이건 아니고 일단 이전에는 대학생 친구들 그냥 청년 친구들이랑 정치에 대해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당원 말고 다른 친구들 만나면 정치 얘기를 아예 안 하는데 이번 대선 지나고 나서는 이 친구들도 정치에 진짜 관심이 생겨서 대통령 어떤 거 요즘에 하냐, 민주당은 어떤 거 생각하고 있냐 이런 얘기까지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변화가 사실은 세월호 이후에 생긴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가 그 무수한 생명들을 살릴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죽어가는 것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체험하고 나서부터 정치의 현혹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신 이후로 하신 정책들을 보면은 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러한 정치 고관여층 그다음에 관심층이 더욱더 늘어난 상태를 지금 현재의 정당 구조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당원들의 목소리가 각 지역위원회에서 그다음에 그리고 그 지역위원회에서 또 계속 상향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프로세스가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정발이의 역할에 좀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발이가 지금 하고 있는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기초위원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초위원회를 통해서 당원들이 좀 더 많이 교류를 하게 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뭐 대의원도 뽑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어떤 정당 활동을 통한 정치 참여에 대한 정치 고관여층들의 참여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지금 정당발전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정당발전위원회는 제가 곧 우리 그 기획을 좀 해서 준비를 또 할 겁니다. 제가 거기에 또 관심이 많고. 자, 뭐 어떻게 우리 전승민 씨. 예. 네, 저는 지난 대선 겪으면서 정말 이제 안철수한테도 소위 얘기해서 빡친 적이 많았고 주변에 안빠들 예.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안빠. 예. 안빠들 보면서 정말 답답한 적이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겪은 얘기인데 후배 중에 안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안철수가 인기를 얻은 게 사실 반사적 이익 때문에 지금까지 얻은 거잖아요. 자기 컨텐츠가 없는 정치인이고 관여를 하는데 선입견이 안 좋게 박혀버린 거예요. 반문재인 정서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죠. 그런 지지층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게 보여요. 걔들이 이번에 워터마크 게이트를 일으켰잖아요. 워터마크 게이트 알죠? 예. 보면 그게 진신을 유도라고 안빠들하고 되게 크로스를 자주 해요. 통하는 게 많은 거지. 예, 제가 괜한 걱정해서 죄송한데요. 무리를 일으켜서. 근데 제가 이런 걱정하는 그냥 작은 걱정이긴 한데 조금 깊이 있는 걱정이 하나 있는 것은 지난번 국민의당 대선 보고서에서도 그들도 안철수의 정체성이 정치 혐오에 있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략, anything but 문재인이라든가 지금 때 아니게 대선 후보 일정을 누리고 있다든가 하면서 나름대로 전략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 혐오를 확산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보수 세력이 아무리 해악질을 해도 정치 혐오만큼 위험하진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안철수 이런 행보가 정치 혐오를 혹시나 확대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로 안철수가 지금 영향력이 없어요. 난 냉정해 봐서 안철수 영향력은 이미 2012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안철수의 영향력을 국민들이 다시 되살려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5% 그래서 아닙니까? 예. 5%?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 마무리 차원에서 발언을 드리는 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안철수는 우리 팟캐스터들의 뮤즈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고 소재를 주는 존재인데, 사실은 저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고민을 했었습니다. 안철수의 병먹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죄책감을 좀 갖는 거예요. 우리가 재밌자고 이렇게 에피소드를 아깝게 안철수에 소비진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우리는 저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안철수를 놀리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논리를 이끌어냈고요. 그렇죠. 오늘은 어떤 거냐면 그래도 사람들이 이거를 솔깃하게 안 들어주니까 안철수는 위협적인 존재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몰입해서 생각해보면 좀 위협적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녹음을 했네요. 종일 녹음했네. 목 아프다. 자, 정치 신세계 대 여러분 그리고 고일석 기자님 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할까요? 메리 추석을 자, 한번 합시다. 새해 뜬금없이 새해야. 저는 왜 추석 때 세배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늘. 그래요? 왜 지금 말해? 네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래. 이제 나갈 때가 되면 그런 고민 안 해. 자,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왜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도 재미없어. 추석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추석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정치 신세계와 정치 신세대의 세 번째 콜라보 안철수에 대해서 논하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추석이라 많이들 피곤하실 텐데 뭐가 피곤해? 우리가 피곤하지. 노시느라 피곤하시고 저희는 녹음하느라 굉장히 피곤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안철수의 대통령 행보, 거의 대통령이죠.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만만치 않은 전략이 숨겨져 있다라는 점 주의 한기를 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좀 논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완전히 빅밴드가 모였습니다. 13인조 브라스 밴드. 네. 알아서 각자들 소개하십시오. 자, 우리 그러면은 가피 오른쪽 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예, 저는 정치 신세계 권순욱입니다. 예, 뉴비스의 고일석입니다. 네, 정치 신세대의 전승민입니다. 네, 청년 정치인이고요. 정치 신세대의 정국진입니다. 네, 정치 신세대의 구윤아입니다. 정치 신세대 오재우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모였어. 어? 그것도 추석 연휴 휴일날. 어? 저만 팀이 다릅니다. 네. 자, 뭐 안철수 요즘 대통령 놀이 열심히 하시던데. 예, 그래서 안철수 얘기 하기 참 싫어하는데, 안철수가 그 당대표 된 뒤에, 얼마나 한 2달 됐나요? 그렇죠. 딱 누구나 느끼겠지만, 딱 특징이,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윤가피님 말씀하신 대로, 대선 후보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거죠. 당대표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 찍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다음에, ABM이라고, anything but 문재인. 네. 문재인 하는 거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문재인 따라 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림은 문재인 그림을 그대로 만들려고 예. 하고 있어요. 메시지는 다른데. 그래서 안철수 지금 우리 궁금한 게 그거잖아. 안철수는 도대체 왜 저러나? 그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우스갯소리로 문재인병 걸렸다고 네. 하죠. 예. 그래서 그 제페친이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철수질이라는 말이 있는데 안철수질. 예. 누군가 헐뜯고피는 아니면 그 사람 따라하기. 좀 애잔한 것 같아요.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나름 유력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 이게 극중주의란 말은 잘 안 합니다, 요새. 극중주의 대신에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어요. 이 중에서 대선 후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 이게 매체 노출 빈도가 무지하게 높아요. 하여간 종이 사진 찍고 다니고 하면 내주니까. 정치 셀럽이에요, 정치 셀럽. 네, 그래서 지지도로 볼 때나 지지도야 5% 이렇게 되지 않나요? 거의 미미하고 의석수로 봐도 3당에 불과한데 3당 대표 중에서 최근 한 달간 뉴스를 검색해 보면 안철수가 11,000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그 안철수가 폭탄주를 이제 그렇죠. 마실 수 있다. 뭐 이런 사소한 기사까지도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그럼 한 몇 건쯤 나올까요? 몇 건쯤 나와야 할까요? 안철수가 11,000건이면? 안철수가 많이면은 우리 의석수가 몇 배입니까? 네. 의석수 세 배, 대비해서 세 배. 네. 최소 3배 나와야죠. 2만 건은 나와야지 최소. 예, 9,000건 나옵니다. 홍준표는 몇 건 나올 거예요? 홍준표는 조용하니까 별로 안 나오지 않을까요? 홍준표 나름 열심히 해서 9,000건 나옵니다. 우리가 홍준표랑 똑같다는 거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완전 이건 추미애 홀대예요. 민주당 홀대입니다. 완벽하게. 이건 언론의 문제죠. 그러니까 쓸까 안 쓸까 막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홍준표나 추미애는 대선 주자로서 행보를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 방문해서 막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문재인 코스프레는 어떻게 하냐면 문재인 따라하기지만 대통령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창 방문해서 거수경례를 한다든가. 이 새끼 아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회동 앞두고서 의제 조율을 하자 그러고.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왜 청와대에서 굳이 만나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청와대가 왜 주관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외빈 맞을 때 국기 이렇게 크로스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거 보고 진짜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그 CNN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를 청와대 응빈관을 그 배경으로 했죠. 그래서 나아진 게 없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들이 바라는 각인 효과를 다른 쪽으로 우리가 각인시켜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이 이런 프레임인데요. 저쪽이 원하는 프레임은 무의식 중에 저 사람이 대통령 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어필을 하면은 그것보다 아직 물망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저쪽 프레임에 말리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안철수가 고일석 기자님이 말한 그런 전략을 갖고 저런 거 한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저는 이 추세를 보면 네. 확연한 추세라고 볼 수 저는 있어요. 사실 아주 확실하게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저 쓸데없이 피곤한 일을 뭐하러 하겠어요. 근데 대선이 아직 저 멀리 2020년
한참 남았는데. 그게 바로 안철수. 저게 무슨 소용이야. 그게 바로 안철수의 모범생적인 성향인데요. 예,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참모가 준 전략이 있잖아요. 참모라든가 어디서 뭐 컨설팅을 받았겠죠. 컨설팅을 받은 거를 욕을 먹더라도 묵묵하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는 보이지만 나름대로 전략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또 하나가 이 사람이 그전에는 어쨌는지 내가 관찰을 잘 못했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시키는 대로 다 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시키는 대로 다 한다는 게 대선 주자의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돌이켜보면 웃기잖아요. 그 양반이 그런 것을 하려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별명이 뭐냐면 뭐래도 30년이잖아요. 네. 예. 그냥 쓱 했는데 30년 한 것 같은 자세가 나오잖아요. 역시 팔다리, 머리 크기. 예.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외모가 중요한 거죠. 네. 네. 진정성이 나는 표정 같은 것들까지 최고의 이제 하드웨어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아니,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그 뭐 당대표 시절이라든지 후보 시절에 안철수처럼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네. 뭐 진정성 차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진정성의 차이를 떠나서 지금 안철수가 지금 하는 그 행태는 그렇지. 아니지. 제 말씀은 그 시기는 웃기는데 네. 근데 이번에 종편 인터뷰를 하면서 국회의원 어디 봤어요. 비슷한 사랑제. 그죠? 네.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일단 병적이에요. 병적인 문재인 코스프레지만 어쨌든 문재인 코스프레 하면서 대통령 코스프레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주는 효과는 이 사람이 어쨌든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이론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물건, 제품이 제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물건이라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면 내 물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는 게 아니라 돈 주고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안철수가 대통령 짓하는 모습이 자꾸 보이면 대통령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그 대선 후보 고려군에 예. 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기엔 뭐 안철수가 좀 정신이 좀 나갔나? 저 질투 때문에 저러나? 저 대선의 패배에 한을 못 풀어서 그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분히 그것을 네. 노린 전략적인 대선 후보 고려군의 제1 위치를 선점한다. 여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려를 뭐 지금 심각하게 할 건 없지만 네. 알고는 있어야죠. 예, 다행히 그 하는 짓이요 말도 다 그렇게 이런 아니 그냥 웃겨요 지금. 예, 전략적인 고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웃기고 더군다나 희한하게 사진마다 어색해요. 네. 소통도 안 돼요. 소통도. 근데 이유는 사실은 시나리오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본인이 자세가 안 나와서 그런데 첫 번째로 머리가 너무 커요. 두 번째로 팔이 짧습니다. 세 번째로 다리가 짧습니다. 네. 이 세 가지 결함 때문에 뭘 하더라도 각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 걷는 모습 있잖아요. 네. 그 계단에서 내려오는 거. 예, 그 소세지 문어 같은 아, 자세로. 네. 예, 그 유명한 사진이죠. 근데 지금 뭐 그 사람이 지금은 서툴지만 저걸 5년 동안 한다고 했을 때 좀 조금씩 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우려는 냉정하게 보면 우려는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필요할 때 누가 이렇게 하세요 그럼 그대로 한다는 것. 네네. 근데 웃으세요, 나는 없고. 안철수가 지금 누가 시켜서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이 기획자는 안철수 본인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드는데, 아니, 국민의당이 지금 저거를 안철수한테, 지금 계속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는데, 국민의당 차원에서 대통령 코스프레를 시켰을 것 같진 않아요. 아니 당 차원이 아니라 안철수- 사설팀이 있다는 거죠. 네. 사설팀이. 비선으로 조직된 사설팀이 정치 컨설팅의 의뢰를 받아서 그런 하는 행동이면 틀림없다. 그러니까, 다른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시킨 거는, 시킨 걸 이렇게 모분적으로 한 거는, 정말 당 차원에서 뭔가 지금 당대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회의 결과를 통해서 일정을 짜고 움직이고, 그거는 추미애 대표가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근데 안철수는 당 차원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거친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그냥 대통령을 진짜 하고 싶은데 그래서 대통령 코스프레를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국민의당이 기획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안철수 당이라는 게 본인의 아닙니다. 기획이야. 안철수 팀. 사설팀이라는. 저도 약간 공 기자님 분석에 동의하는 게 이전에 뭐 안철수가 정계 은퇴를 하겠냐 안 하겠냐 막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올 때 어느 측근 인터뷰한 게 최소 2020년까지는 정계 은퇴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대통령 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 3번이라도 나온다. 약간 그러니까 굉장히 대통령의 병적으로 빠져 있는 것처럼 막 묘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 기자님처럼 약간 그 본인의 강한 대통령에 대한 의지가 엄청 돋보이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네, 정치적인 기획이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야권의 운동가 혹은 야권의 후보라면은 전략적 옵션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투사 이미지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협치를 잘하는 모델로서의 리더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전략은 매우 독특합니다. 네. 사실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와, 그 제3야당 아닙니까? 제2야당인가? 제2야당의 당대표가 대통령의 일정을 흉내내고 다닌다는 거는 듣도 못한 신출귀몰한 전략에 예. 속하긴 합니다. 약간 굉장히 그 크리티브해요. 준비된 네. 대통령 이미지를 가지려고 네. 하는 게 아닐까.